평생 내 편일 줄 알았던 형제가 어느 날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젊을 때는 상상하지 못한다. 어릴 때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서로 싸우다가도 금세 화해하던 사이였다. 부모님에게 혼나면 서로 눈치를 보며 웃던 사이였다.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고 부모님이 아프면 가장 먼저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 너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형제란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부모가 떠난 뒤에도 서로를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형제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진다. 명절에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부모님 병간호 문제로 한마디씩 오가다가 서운함이 쌓이고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남보다 더 어색한 사이가 되고 낯설게 느껴진다. 심지어 몇 년째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는 형제도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형제와 연락이 끊긴 것이 꼭 큰 싸움 때문은 아닐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닐 수 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너무 달라졌고 오래 쌓인 감정이 말없이 굳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노년의 마음이 더 외로워질 수 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라볼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글에서 보여주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한 가지가 달라질 것이다. 형제가 왜 변했을까? 라고 자신을 괴롭히는 대신 나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할까?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이 들어 형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억지로 가까워지지도 않고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한다. 아마 그 3가지는 생각보다 단순할 것이다. 어린 시절의 형제와 지금의 형제는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삶은 아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제가 나와 비슷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비슷한 음식을 먹었고 비슷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결국 서로를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한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한 사람은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한 사람은 먼 곳에서 살아간다. 누군가는 자녀가 잘 풀렸고,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다. 누군가는 노후 준비를 해놓았고, 누군가는 아직도 생활비 걱정을 한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60대가 되면 서로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이 되어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긴다. 형제라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형제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을 뿐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작은 차이도 배신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 큰형은 부모님 병원비를 거의 자신이 부담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생은 말한다. 형만 고생한 게 아니야. 나는 병원에 자주 못 갔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냈잖아. 큰형은 억울하다. 동생도 억울하다. 누가 맞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끝이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사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이 한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강한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말 뒤에는 대부분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 내가 한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돈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고생을 살려가는데 지친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말하지 않는다. 됐다. 이 짧은 말이 관계의 거리를 만든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오래된 기억이다. 사람은 현재의 사건만 보고 싸우지 않는다. 과거의 기억까지 함께 가져온다. 동생이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형은 원래 자기 생각만 하잖아. 그 말을 들은 형은 지금의 한마디만 듣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 동생에게 양보했던 기억, 부모님에게 혼났던 기억, 학교 다닐 때 비교당했던 기억, 결혼할 때 섭섭했던 기억, 부모님이 형에게만 기대했던 기억까지 한꺼번에 떠오른다. 그래서 현재의 작은 말이 과거의 큰 상처를 건드린다. 이것이 가족관계가 어려운 이유다. 남이 같은 말을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형제가 같은 말을 하면 오래전 기억이 따라온다. 또 저런다. 이 말이 마음속에서 나온다. 사실 상대는 그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나 역시 그때의 내가 아니다. 그런데 기억은 사람을 과거에 붙잡아둔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진다. 사회생활이 줄어들고 자녀가 독립하고 하루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은 과거를 자주 돌아보게 된다. 젊을 때는 바빠서 그냥 넘겼던 서운함이 노년이 되면서 다시 생각나는 것이다. 그때 내가 왜 참았을까? 왜 나만 희생했을까? 동생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현재의 관계를 과거의 잣대로 보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 과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야 한다. 그때는 그랬다. 지금은 지금이다. 이 두 문장을 마음속에서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진다. 정연용이 강조했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형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화난 이유가 오늘의 말 때문인지 30년 전의 기억 때문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30년 전의 문제까지 다시 꺼내게 된다. 그러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가 더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을 묶어주는 중심이 있었다. 명절이면 부모님 댁에 모였고, 아프시면 병원에 함께 갔고, 생일이면 전화라도 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 중심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각자의 관계가 드러난다.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만났던 것은 아닐까? 이런 허전함이 생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재산이다. 아무리 형제가 사이가 좋아도 상속 문제가 등장하면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나는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말한다. 부모님이 원하신 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었어.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각자 계산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적게 했는지, 누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더 받았는지, 이런 계산은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가족 사이의 계산은 마음의 장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의 장부에는 영수증이 없다. 그래서 끝까지 정산하기 어렵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형제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공평이 아니라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가 를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노년에는 특히 그렇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교다. 형제 사이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감정 중 하나가 비교다. 누구는 집을 잘 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누구 자식은 성공했는데 내 자식은 왜 힘들까? 누구는 건강한데 나는 왜 자꾸 아플까? 누구는 여행 다니는데 나는 생활비 걱정부터 해야 할까? 형제는 가까워서 비교하기 쉽다. 남의 인생은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형제의 인생은 너무 잘 보인다.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의 작은 성공도 나에게는 크게 느껴진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차이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 한쪽은 여유가 있고 한쪽은 빠듯하다. 여유 있는 형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그 정도는 그냥 하면 되지.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칼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형제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미안함과 자존심이 동시에 올라온다. 내가 동생에게 이런 부탁까지 해야 하나? 이런 감정이 쌓이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힘들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힘들다. 그래서 노년의 형제 관계에서는 돈보다 자존심을 먼저 살펴야 한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하되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는 없다. 형제라고 해서 한 사람이 계속 주고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아니어도 된다. 전화 한 통, 병원에 함께 가주는 일, 명절에 안부를 묻는 일, 필요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관계의 균형은 꼭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인데 왜 이해를 못해? 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가족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다. 그래서 가족에게 가장 크게 실망한다.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형제가 모르면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기대의 차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가 내 마음을 자동으로 알아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가족도 다른 사람이다. 내가 아픈 것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 내가 서운한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숨기면 알 수 없다. 특히 오래된 형제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기대가 강하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서운함을 쌓아두고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모른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한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상대는 당황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장면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오늘 갑자기 시작된 장면을 보고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과거 전체를 심판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 말이 조금 서운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는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사람을 공격할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기보다 정리해야 한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연락처도 많으면 든든하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기준이 달라진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난 뒤 마음이 편한지가 중요해진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매주 만나야 좋은 관계가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편안할 수 있다. 명절에만 만나도 서로 존중할 수 있다. 전화가 자주 오지 않아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달려갈 수 있다. 이런 관계라면 충분하다. 오히려 억지로 자주 만나면서 계속 상처받는 관계는 줄이는 것이 낫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가 중요하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감정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린다면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싸운다면 돈과 관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툰다면 그 주제는 당분간 꺼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피할 줄도 안다.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자. 68세의 한 남성이 있었다. 그에게는 2살 아래인 남동생이 있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아주 가까웠다. 형은 동생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동생은 형을 따라다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한동안 잘 지냈다. 문제는 작은 땅 하나에서 시작됐다. 형은 말했다.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더 많이 냈으니 이 땅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다. 동생은 말했다. 형이 병원비를 많이 낸 건 알아. 하지만 나도 매달 돈을 보냈잖아. 말은 차분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다. 형은 생각했다. 결국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동생은 생각했다. 형은 늘 자기만 희생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땅 문제였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다. 너 어릴 때도 부모님한테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형이 나를 늘 무시했잖아. 이제 땅은 사라지고 없었다. 두 사람은 40년 전에 상처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형이 병원에 입원했다. 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조카에게 소식을 전했다. 동생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형이 먼저 말했다. 우리 너무 오래 싸웠다. 동생도 말했다. 그러게, 그게 전부였다. 누가 옳았는지 따지지 않았다.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도 계산하지 않았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알았다. 형제 사이에서 이겨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놓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물론 모든 형제가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상대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나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는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조건적인 희생의 면허증이 아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말보다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족 관계도 그렇다. 사랑해야 한다. 사이가 좋아야 한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작은 행동이 필요하다. 먼저 내 마음을 바로잡고 말을 줄이고 상대의 사정을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분수다. 여기서 분수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아는 것이다. 형제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 형제의 자녀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형제의 경제 문제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형제의 성격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친다.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가 잘 지낼 텐데.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대답하는 방식이다. 내가 돈을 빌려주는 기준이다. 내가 전화를 거는 횟수다. 내가 상처받은 뒤 회복하는 방법이다. 내가 어디까지 참을 것인지 정하는 기준이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결정권이다. 형제에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선이 있다. 첫 번째 선은 돈이다. 형제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해도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형제니까 믿어야지. 이 말만으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도 잃고 관계도 잃을 수 있다. 돈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두 번째 선은 감정이다. 형제의 기분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상대가 삐쳤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사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의를 지키되 내 마음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선은 책임이다. 형제의 인생은 형제의 책임이다. 도울 수는 있다.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 세 가지 선이 분명해지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다.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기 때문일 때도 많다. 형제에게 서운할 때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서운할 때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문장은 보내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은 화가 나면 자신의 상처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들릴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하루를 두는 것도 좋다. 잠을 자고 산책을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을 식힌다. 그 다음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과인가? 관계 회복인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인가? 목표가 달라지면 말도 달라진다. 사과를 원한다면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받았는지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면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반복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앞으로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앞으로 돈 문제는 서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자. 이런 말이 훨씬 현실적이다. 연락을 끊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형제와 연락을 끊어도 될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만약 연락할 때마다 폭언과 모욕이 반복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다. 가족이라면 이유로 계속 상처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단순한 서운함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년의 감정은 때때로 외로움과 섞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화가 나서 다시는 안 본다고 했지만 몇 달 뒤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완전한 반절보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 돕는 방식도 있다. 관계에는 중간이 있다. 매일 연락하거나 완전히 끊거나 둘 중 하나만 읽는 것이 아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도 있다. 명절에 짧게 인사하는 사이도 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사이도 있다. 이 정도의 관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나이 들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60대가 되면 인간관계의 기준이 바뀐다. 젊을 때는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 좋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고맙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내 형편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 내 자녀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내가 늙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꼭 형제인 필요는 없다.
오랜 친구일 수도 있다. 배우자일 수도 있다. 자녀일 수도 있다.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다. 그래서 형제가 예전처럼 가깝지 않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한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른 좋은 관계를 돌볼 수도 있다. 노년은 관계를 다시 선택하는 시간이다. 누구와 가까이 지낼 것인지, 누구에게 마음을 조금 덜 열 것인지, 누구에게는 예의를 지키되 거리를 둘 것인지,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멈춘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먼저 연락하는 것과 굴복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다. 다만 연락하기 전에 목적을 정해야 한다. 상대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연락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연락한다면 또 상처받을 수 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싶어서 연락한다면 마음이 훨씬 가볍다. 잘 지내지? 날씨가 많이 덥다. 건강 잘 챙겨라. 이 정도의 짧은 연락이면 된다. 대답이 짧아도 괜찮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관계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통제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일이다. 형제에게 기대했던 것을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는 형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기를 바라고, 내 자녀를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래서 한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형제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다. 도움을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도움이 없으면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강해진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대가 줄어들면 상대가 해준 작은 것 하나도 크게 느껴진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병원에 같이 가줘서 고맙다. 명절에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장점을 하나만 떠올리는 것이다. 지금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좋았던 기억 하나를 찾아본다. 어릴 때 나를 업고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다. 내 결혼식 때 많이 도와줬다. 부모님 장례식에서 끝까지 함께해 줬다. 사람을 한 가지 사건으로만 정의하지 않는 연습이다. 두 번째는 민감한 주제를 하나 정하는 것이다. 돈, 상속, 자녀, 부모님 부양, 정치, 과거의 서운함, 무엇이든 좋다.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싸운다면 굳이 반복해서 꺼내지 않는다. 대화할 주제가 없어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는 주제를 찾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짧게 안부를 묻는 것이다.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건강은 괜찮아? 요즘 잘 지내? 더운데 밥 잘 챙겨 먹어. 이 정도면 된다. 노년의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보다 작은 안부가 오래 남는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도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거리를 둬야 하나? 그렇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거리를 두는 것과 마음을 닫는 것은 다르다. 상대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중심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혜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돕고 싶을 때 도우면서도 내 생활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면서도 답장이 없다고 내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형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형제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균형을 찾는 순간 관계가 이상할 정도로 편안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된다. 형제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구나. 노년의 행복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집, 돈, 직장, 자녀의 성공, 사회적인 인정.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편한 것, 전화가 울렸을 때 겁나지 않는 것, 누군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가벼운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이다. 형제와 사이가 좋으면 좋다. 하지만 형제와의 관계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형제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틀린 사람인 것도 아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시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쓰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사람은 늙을수록 과거를 많이 바라본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앞으로 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형제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한 번은 차분하게 말해보자.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자. 돈 문제라면 선을 정하자. 감정 문제라면 말을 줄이자. 과거 문제라면 더 이상 같은 싸움을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지켜야 할 것은 형제와의 체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정약용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결국 이런 태도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하되 내 마음을 잃을 정도로 휘둘리지는 않는 것.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못할 일은 내려놓는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가족일수록 더 분명한 선을 세우는 것. 그것이 차가움이 아니다. 오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지혜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형제가 있는가? 어쩌면 몇 년째 연락하지 않는 형제일 수도 있다. 어쩌면 연락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형제일 수도 있다. 어쩌면 매번 만나고 돌아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형제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을 오늘 당장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전화하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한 번만 생각해보자.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내 마음이 편해질까?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보자. 먼저 안부를 물어도 좋다. 조금 거리를 둬도 좋다. 돈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해도 좋다. 더 이상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꺼내지 않기로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형제와의 오래된 갈등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의 형제였고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부모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모든 역할에서 조금씩 내려오게 된다. 그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느냐가 아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했느냐이다. 형제가 남이 되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어쩌면 형제는 남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각자 존중해야 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가까워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두고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 배워야 할 관계의 마지막 지혜인지도 모른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형제의 인생은 형제의 것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부터는 형제를 바꾸려 하지 말자. 대신 내 마음을 돌보자.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자. 결국 행복한 노후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삶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니까요.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